60세를 넘기면 삶을 조금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질문에 아직 확신 있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72세 김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었죠. 명절 내내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인사받고 또 인사하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친척 단톡방, 동창 모임 공지, 아파트 분여회 연락. 하나하나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김순자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놨어요. 알림 소리가 꺼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엔 이런 연락들이 반가웠는데 이제는 부담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김순자 씨는 생각해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임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웃고 그게 일상의 활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이야기를 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이번 주 내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사람을 줄여야 편해지는 이유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째, 관계 피로는 나이와 함께 커집니다. 둘째, 의무관계와 진심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를 줄이는 것도 품격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편안함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8세 이철수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이 쏟아졌어요. 대학 동창회, 직장 선후배 모임, 동네 산악회, 등산 동호회. 처음엔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고 소속감도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쭉 빠졌어요. 즐거웠던 건 맞는데 동시에 너무 지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이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느낀 건요, 은퇴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감정 에너지의 용량이 달라진다고 보고합니다. 20대, 30대 때는 하루에 서너 개 약속을 소화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같은 시간을 사람과 보내도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데 드는 에너지가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은퇴 후 1년 안에 관계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심했어요. 평생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었으니 은퇴 후에도 그게 습관처럼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택인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하게 됩니다. 이철수 씨도 그랬어요. 모임 참석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빠지면 왠지 미안하고 다음에 얼굴 보기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고 약속 전날 밤엔 잠이 안 왔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임 당일 아침엔 배가 아프기도 했어요.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철수 씨는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한 달 동안 약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 등산, 수요일 점심 모임, 금요일 동창회, 토요일 친척 모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은퇴했는데
왜 더 바쁘게 사는 걸까? 이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요즘 그래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철수 씨가 선택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모임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모임, 가도 되는 모임, 안 가도 되는 모임. 수첩에 적어서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안 가도 되는 모임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꼭 가고 싶은 모임은 딱 4개뿐이었어요. 둘째, 한 달에 참석할 모임 개수를 정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4개로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꼴이죠. 그 이상은 아예 달력에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볼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셋째, 거절하는 말을 연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거울 앞에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죄책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모임 후 회복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사람을 만난 다음 날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쉬거나 혼자 산책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다음 모임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회복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다섯째, 만남의 시간을 줄였습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심만 또는 커피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짧게 만나도 충분히 반가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짧게 만나니까 더 아쉬워서 다음 만남이 기대됐습니다. 여섯째, 온라인 연락으로 대체했습니다. 꼭 만나지 않아도 안부는 물을 수 있으니까요. 단톡방에서 가끔 이모티콘 하나, 댓글 하나로도 관계는 유지됐습니다. 생각보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일곱째,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파악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랑만 하거나 불평만 하거나 계속 조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조금씩 벌렸습니다. 냉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3개월 후 이철수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모임 개수는 줄었지만 만남의 질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니까 웃음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덜 지쳤고요. 무엇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로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냥 멍 때리기도 하고. 이철수 씨는 낚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인도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이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줄이니까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역설적이지만 진짜 그랬어요. 적게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모임이 줄어들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75세 박영희 씨는 평생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척 집안일에 빠지지 않고 동창 모임에도 꼬박꼬박 나가고 이웃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주변에서는 인심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칭찬이 계속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박영희 씨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그 할머니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모습. 박영애 씨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까? 박영애 씨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의무감에 만나는 사람. 놀랍게도 의무감에 만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10명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해야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각 사람 이름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진심은 동그라미, 의무는 세모. 수첩을 다 채우고 나니 세모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느낀 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관계를 숫자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의무 관계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특히 시니어일수록 진심 어린 관계 몇 개가 수십 개의 형식적 관계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고 해요. 상담 현장에서도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만나는 동안 긴장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한숨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요. 반면 진심 관계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만나기 전부터 기대되고 만나는 동안 편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요. 아무 말 안 해도 편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박영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의무관계를 절반으로 줄이기로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평생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대부분은 이해해줬고 일부는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박영애 씨가 걱정했던 것만큼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박영애 씨가 관계를 정리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1단계 관계 목록을 적었습니다. 친척,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까지 전부 이름을 적었어요. 적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그럼에도 단톡방엔 들어가 있고 가끔 연락이 오면 응대해야 했습니다. 2단계 진심관계를 골랐습니다. 박영애 씨는 10명을 골랐어요. 이 사람들과는 계속 연락하고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로 했죠.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 빈도를 줄이는 거였어요. 3단계 정리하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몇 번 쓰다 보니 미안한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에너지도 줄어들었으니까요. 6개월 후 박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 수는 줄었지만 만남의 깊이는 깊어졌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남아 돌았어요. 그 에너지로 오랫동안 미뤄뒀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서 붓을 들었어요. 그림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색이 번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걸 지켜보는 시간이 명상 같았습니다. 함께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도 편했습니다. 서로 작품을 보여주고 기법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구나 싶었어요. 박영애 씨는 특히 한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반김말자 씨였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그림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 끝나고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줄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예전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사람들 기대에 맞춰 사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깊은 대화를 원한다는 걸. 이런 걸 7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됐다니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의무가 줄어들면 진심이 보입니다. 70세 최민수 씨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처음엔 너무 적막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점심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 저녁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으로 나갔어요. 문화센터도 다니고 복지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도 외로웠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즐거워하는데 나만 겉도는 느낌. 어느 날 아침 최민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지나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민수 씨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어요. 새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40대 때 혼자 낚시 가는 걸 좋아했었죠. 새벽에 일어나 강가에 앉아 몇 시간씩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집안일도 많았고 사람 관계도 복잡했으니까요. 그 혼자만의 시간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낚시를 안 갔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나이 들어 혼자 낚시하고 있으면 쓸쓸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충만하고 평온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적절한 고독 시간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면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상담 현장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예요. 혼자 있으면 걱정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고 후회가 커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피하기 위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쓸모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고 햇빛이 따뜻했어요. 생각 대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민수 씨는 그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측면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첫째, 생각을 관찰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걸 막으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어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니까 생각이 오히려 빨리 지나갔습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으니까 생각이 힘을 잃더라고요. 둘째,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 숨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들숨, 날숨. 5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관계 측면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첫째, 매일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아무도 안 만나는 날로 정했어요. 그날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최민수 씨는 다시 낚시를 시작했어요. 물론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을 바라보고 그냥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최민수 씨를 채워줬습니다. 첫 낚시날, 최민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강변으로 나가 익숙한 자리에 앉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온 그 자리였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최민수 씨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첫째, 혼자 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어요. 아내도 이 시간만큼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째,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졌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부서지는 느낌, 국물의 온도, 반찬의 식감. 이런 걸 느끼며 먹으니까 식사가 명상이 됐어요. 셋째, 혼자 나가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공원, 도서관, 작은 카페. 이런 곳에서 책 읽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3개월 후, 최민수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에너지를 채웠고, 혼자 있다가 사람이 그리우면 밖으로 나갔어요. 균형이 생긴 겁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평온해 보여요. 최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나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맞추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삶이 명확해졌어요.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고독이 익숙해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73세 한미숙 씨는 우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행동도 신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한미숙 씨를 볼 때마다 품격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미숙 씨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친척 모임에도 빠지고 동창회에도 안 나가고 동네 모임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세요? 한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은 제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제가 느낀 건요,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도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차갑게 거절하거나 불편한 말을 남기고 떠나요. 그러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본인도 찜찜하게 남습니다. 반면 품격 있게 거리를 두는 분들은 달라요.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경계를 만들어요. 한미숙 씨가 사용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몸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다음 기회에 꼭 뵐게요. 짧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그냥 짧게, 확실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둘째,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공지 없이 그냥 나갔어요. 나갈 때 긴 인사를 남기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붙잡으려 하거나 이유를 물어보거나 섭섭해하니까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서로에게 편했어요. 셋째, 만남 빈도를 서서히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상대방이 섭섭해하니까요. 서서히 줄이면 상대방도 적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넷째, 특별한 날에만 연락했습니다. 생일, 명절, 이런 날에 짧은 문자 하나 보냈어요. 안부 전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정도로 관계는 유지됐습니다.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거리만 조절한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깊은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인다고 해요. 상담 현장에서도 관계를 줄였더니 오히려 편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미숙 씨는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탓하지 않았고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갖고 나갔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니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2년 후 한미숙 씨 주변에는 5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그 5명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했어요. 긴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헤어져도 편했어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됐고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가끔 한두 시간 동안 말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특히 한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순희 씨였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나도요.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줄이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품격이더라고요. 거칠게 끊어버리면 상처만 남지만 부드럽게 정리하면 서로 존중이 남습니다. 그 존중이 나이 들어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도 나도 다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어른의 품격이죠.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품격은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 피로는 커지니 모임 개수를 정하고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둘째, 의무관계를 줄이고 진심관계만 남기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관계를 정리할 때는 짧고 정중하게,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다섯째, 진짜 편안함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가? 내가 오늘부터 정리할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나이가 든다는 건 관계를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숫자를 채우는 삶에서 질을 채우는 삶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진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진심의 개수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